환영합니다. 인생 사랑방에서 오늘도 사람 사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해 잘해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가볍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전화 한 통 없이 살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우리의 부탁은 거절하면서 자기 일은 당연하다는 듯 부탁하는 사람. 내가 베푼 것은 금방 잊으면서 한번 거절했을 때는 오래 기억하는 사람.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족했나? 더 잘해줬어야 했나? 하지만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평생을 참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가정 꾸리느라, 직장 다니느라, 남들 눈치 보느라,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삼키고, 아파도 내색하지 않으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배웠고, 그게 미덕이라고 믿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잘해줄수록 사람들이 나를 더 만만하게 여기는 겁니다. 착하게 살수록 존중받기는커녕 이용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양보할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받고 베풀수록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잘해주지 않는데도 존중받습니다. 친절하지 않아도 무시당하지 않고 많이 베풀지 않아도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잘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는지, 왜 착한 사람은 존중받지 못하고 당당한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달라져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인생은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안해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떳떳하게 살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대했다면 이제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정성을 쏟아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평생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편하게 받아보세요. 첫 번째, 잘해줄수록 만만해지는 이유. 70대 중반의 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항상 먼저 나가서 자리를 잡아두고 밥값도 자주 계산하고 누가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제사나 경조사가 있으면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찾아온 친구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들은 전화 한 통 없었고 퇴원하고 나서도 안부 묻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뒤 그중 한 명이 전화를 했습니다.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손자 돌잔치에 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었구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의 프랜신 루소 교수 연구팀이 2018년에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그룹을 만들어서
한 그룹은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다른 그룹은 가끔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더 감사함을 느끼나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가끔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상 해주는 일은 당연한 것이 되고 가끔 해주는 일은 특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익숙해지면 둔감해집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것도 반복되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잘해주는 사람은 고마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심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대가 없이 자꾸 베푸는 사람을 보면 무의식 중에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나 없이는 외로운가 보다.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그 순간 힘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당신이 아래에 서고 상대가 위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잘해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저 사람은 나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베푸는 만큼 당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만큼 당신을 존중한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잘해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잘해주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추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 균형을 되찾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정성을 쏟아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존중은 친절이 아니라 경계에서 나온다. 60대 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강 여사님은 어느 교회의 권사님으로 계셨는데 이분은 교회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습니다. 청소도 제일 먼저 나와서 하고 식사 준비도 도맡아 하고 새신자가 오면 집까지 찾아가서 챙기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교인들도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시다고 하며 모두 이분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권사님, 다음 주 신방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엔 권사님, 이번 수련회 준비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엔 권사님, 제 아들이 취업 준비하는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은 점점 커졌고 거절하면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몸이 아파서 교회 청소를 못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좀 게을러지신 거 아니에요? 농담조였지만 그 말에 이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의무가 되어버렸구나. 내가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분은 착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어느새 해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제프리 페퍼 교수가 2016년부터 3년간 진행한 연구가 이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한 명은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
다른 한 명은 자기 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실험 대상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둘 중 어떤 사람을 더 존중하나요?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지만 선택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존중할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친절함이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존중을 만들까요?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을 지키는 겁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상대에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뭘 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조금 무리하게 부탁해도, 조금 함부로 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시험해보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엔 더 큰 걸 요구합니다. 그게 반복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겐 선이 있구나. 그 선을 넘으면 관계가 끝나겠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존중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대우를 허락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말은 당신이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허락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고 당신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다릅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차갑게 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함부로 넘겨주지 않는 겁니다. 그게 존중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눠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착한 사람과 귀한 사람의 차이. 한 동네에 두 분의 어르신이 살고 계셨습니다. 한 분은 정말 착한 분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못하고 이웃이 힘들면 자기 일처럼 나서고 돈이 없어도 빌려주고 바빠도 시간을 내주는 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분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착하시네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에는 이분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분은 조금 달랐습니다. 특별히 친절하지도 않았고 먼저 나서서 도와주지도 않았고 부탁을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한 번 말하면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분이 도와주면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필요하면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분은 착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 분은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마셜 경영대학원의 캐서린 밀크먼 교수가 2019년 발표한 선택적 관대함과 신뢰도 연구는 이 차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밀크먼 교수는 1840명의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제시했습니다. 한 명은 언제나 친절하고 도움을 주지만 자기 의견은 잘 말하지 않는 사람. 다른 한 명은 친절하지만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하고 때로는 거절도 하는 사람. 그리고는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조언을 더 신뢰하나요?
누구와 중요한 일을 상의하고 싶나요? 결과는 압도적으로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항상 착한 사람은 나를 위해 착한 게 아니라 착해지기 위해 착한 거구나. 하지만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서 말하는 거구나 라고요.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귀한 사람은 다릅니다. 귀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정성을 쏟습니다.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람의 관심은 값어치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의 도움은 당연한 것이 되지만 귀한 사람의 도움은 특별한 것이 됩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하지 못해서 관계를 유지하지만 귀한 사람은 선택해서 관계를 유지합니다. 착한 사람은 미안해하며 살지만 귀한 사람은 떳떳하게 삽니다. 착한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서 착하게 구는 반면 귀한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친절은 구걸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은 날카롭지만 진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사랑을 얻으려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니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귀한 사람이 되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귀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착하다는 말 대신 존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매가 나를 대하는 만큼 대한다. 60대 후반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미뤄왔습니다. 젊었을 땐 아이들 키우느라, 중년엔 시부모 모시느라, 나이 들어서는 손주 돌보느라 늘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사는 것도,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것도, 심지어 병원에 가는 것도 미안해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용기를 내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친구들이랑 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은데 괜찮을까?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손주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 나중에 가면 안 돼? 이분은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이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주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돌보기로 했답니다. 이분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니까 딸도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건 딸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상대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쓰면 다른 사람도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씁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이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상관관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두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한 명은 자기 일정을 조정해가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다른 한 명은 자기 일정을 지키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돕는 사람.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바쁜 사람처럼 보이나요? 누구의 시간이 더 중요해 보이나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매 시간은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의 시간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기 시간을 쉽게 양보하는 사람은 내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시간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존중하길 바라기 전에 먼저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라. 이 말은 존중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대하면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내가 나의 경계를 지키면 사람들은 그 경계를 존중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셔도 됩니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건 빈 항아리로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내 항아리를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나를 귀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세상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할 것입니다. 5번째, 오늘 천사, 내일 악마. 65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파트 부녀 회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성격이 워낙 좋으셔서 이웃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일찍 나가서 화단 정리를 하고, 어떤 날은 이웃 간 다툼을 중재하러 다니고, 또 어떤 날은 관리사무소와 주민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했습니다. 문제는 이분의 기준이 매번 달랐다는 겁니다. 기분 좋은 날은 아무리 무리한 부탁도 들어줬습니다. 네, 제가 관리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지만 피곤한 날은 똑같은 부탁도 거절했습니다. 저도 힘드네요. 직접 얘기해 보세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이분을 점점 더 어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탁하기 전에 오늘은 기분이 어떠실까 하며 김 선생님의 눈치부터 봤습니다. 어떤 주민은 아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이분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불편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언제 좋게 나올지, 언제 싫게 나올지 몰라서 긴장하고 있었구나. 더 마음 아픈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녀 회장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회장이 선출됐는데 새 회장은 이분과 정반대 스타일이었습니다. 친절하지도 않고 표정도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새 회장은 원칙이 확실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고 할 수 없는 일은 이겁니다. 개인적인 부탁은 받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일만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불만이었습니다. 전 회장님이 더 좋았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새 회장을 더 편애했습니다. 거절당해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원래 그러시니까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잘해주느냐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얼마나 예측 가능한 사람이냐로 나를 평가하는구나. MIT에서 5년간 진행한
조직 내 신뢰도 연구는 일관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관리자들을 세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기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관리자, 항상 엄격한 관리자, 항상 친절한 관리자, 그리고 같은 조직 내 팀원들에게 관리자의 신뢰도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기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변덕스러운 관리자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엄격한 상사보다도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격한 상사는 스트레스를 주지만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상사는 끊임없이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오늘은 어떨까? 이 부탁을 들어줄까? 이런 불확실성이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려면 항상 좋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시험합니다. 오늘은 어떨까? 오늘도 들어줄까? 그렇게 매번 확인하고 당신의 반응에 따라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 관계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당신도 지치고 상대도 불안해합니다. 반대로 일관성이 있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일관성이란 항상 착하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나답게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기분 좋다고 해줬던 일을 내일 기분 나쁘다고 거절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김 선생님이 만약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공동의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부탁은 제 형편을 먼저 봐야 합니다.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기준을 분명히 했다면 사람들도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기분 좋은 날에만 들어주고 기분 나쁜 날엔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원칙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가면이 아닌 진실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할 때 진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천사 같다가 내일은 차갑게 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결국 당신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대신 처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보여주십시오. 나는 이런 일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그 기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편안해합니다. 잘해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일관되게 행동하십시오. 그게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6번째, 거절했을 때 드러나는 진심. 한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회 집사님과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습니다. 적어도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서로 집도 오가며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큰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보증을 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고민 끝에 거절했습니다.
남편과도 상의했고 자식들도 말렸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미안한 마음을 담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교회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고 전화도 없었고 20년 우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분은 한동안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나? 진짜 친구라면 도와줬어야 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그 사람은 처음부터 진짜 친구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관계는 거절했을 때 드러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관계 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이 거절됐을 때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거절당했을 때 실망하고 화를 내며 관계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거절당했을 때 이해하고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왜 친구라고 생각했나요?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으니까요.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해주는 것 때문에 곁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라는 존재 때문에 곁에 있습니다. 거절했을 때 떠나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도움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거절을 배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필요만 앞세웁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곁을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실입니다. 진짜 관계는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뭘 해줘야 유지되는 관계는 거래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거절했을 때 떠나는 사람 때문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마워하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으니까요. 진짜 친구인 척 하던 사람이 가짜였음을 알게 되시니까요. 이제 그 자리에 진짜 사람을 둘 수 있으니까요. 거절은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걸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해도 남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사람입니다. 7번째,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68세 조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사셨습니다. 동창회도 3개나 나가고 교회 봉사 모임도 있고 아파트 노인정에도 자주 가고 등산 동호회도 나갔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매일 약속이 있었고 주말에도 경조사하며 모임으로 바빴습니다. 남편은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좀 쉬면서 살아. 왜 그렇게 바쁘게 다녀? 하지만 이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지. 외롭지 않잖아.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정작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늘 겉도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요즘 어때요? 건강은 괜찮아요? 자식들은 잘 있어요?
늘 같은 질문, 늘 같은 대답.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며칠간 집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약속을 다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속을 취소하고 나니 연락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 온 사람은 단 4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동창회 총무인데, 조 여사님, 다음 달 회비 입금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한 명은 교회 권사님인데, 다음 주 바자회 준비 못 나오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아파트 이웃인데, 혹시 김치냉장고 아는 업체 있으세요? 였습니다. 단 한 명만 이분을 걱정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자주 만나지도 않았고 경조사도 많이 챙기지 않았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일주일 동안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반찬 좀 만들어 갈까? 이분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매일 만나던 그 많은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구나. 반대로 자주 만나지 않았던 이 친구는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차 한 후 이분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지 말자.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편안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만 깊게 지내자. 그리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는 하나만 남기고 그만뒀습니다. 의무적으로 나가던 모임도 정리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약속이 줄어드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됐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남은 사람들과는 진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일주일에 2~3번만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텅 빈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합니다. 예일대학교에서 30년 넘게 진행한 연구는 노년기 관계의 본질을 밝혀냅니다. 18세부터 94세까지 6,800명을 대상으로 관계망 크기와 삶의 만족도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대부터 30대는 5점 만점에 3.2점, 70대 이상은 4.6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젊을 때는 직장 인맥,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은 전략적 이유로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함께 있으면 편해서 진심으로 이해해 주니까 같은 정서적 이유로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70대 이상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관계 선택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답게 있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지 않고 존중하는가?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가? 흥미로운 건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 1개월은 외로움을 느꼈지만 6개월 후에는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평균 0.8점 상승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하지만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의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숫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측정된다. 이 말은 100명의 얕은 친구보다 한 명의 깊은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법입니다. 숫자를 버리면 깊이가 보입니다. 8번째, 평생 베푼 사람이 당당해도 되는 이유. 74세 최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시집살이 30년 동안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를 했고 자식 셋을 키우면서 단 하루도 자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업하느라 바쁠 때는 혼자서 가게까지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 육아는 물론이고 명절 준비도 집안 대소사도 모두 이분의 몫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도 제대로 병간호를 못했습니다. 시댁 일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친정어머니는 병원에서 딸이 한 번만 더 왔으면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분은 몇 년간 마음의 병을 앓았습니다. 나는 평생 뭐 하며 산 거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또 손주를 맡기로 하십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주만 좀 봐줘.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이분은 그동안 늘 그랬듯이 그래 알았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희생하면 나는 언제 살지? 어머니한테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나 자신한테도 이렇게 못 해주고 죽으면 어쩌지? 이분은 난생 처음으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 엄마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 사실 약속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는 내 시간을 갖겠다고. 딸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약속이 있어? 그냥 미루면 안 돼? 하지만 이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 엄마도 내 일정이 있어. 다른 사람 알아봐. 딸은 섭섭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둘째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다고. 어디 편찮으세요? 이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그날 이후 이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혼자 음식을 다 준비하는 대신 자식들에게 분담을 시켰습니다. 엄마 혼자 하기 힘드니까 너희도 한 가지씩 준비해와. 처음엔 자식들이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에도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괜찮은데 화요일은 안 돼. 엄마 미용실 가는 날이야. 자기 일정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오히려 이분을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탁할 때 더 조심스러워졌고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무엇보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을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귀한 사람이라고 느껴요. 평생 베풀기만 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써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5년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는 노년기 행복의 조건을 밝혀냅니다. 연구팀이 80대 이상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던 것.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며 산 것. 연구팀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지만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 참가자들의 경우 이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베풀며 산 것을 후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도운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만큼 나 자신에게도 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평생 베풀었으면 이제는 받아도 됩니다. 평생 참았으면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평생 뒷전이었으면 이제는 우선이 돼도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타인을 위해, 후반부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은 젊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산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당시에 필요했고 그래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기입니다. 인생 후반부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평생 베푼 사람에게는 당당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70년, 80년을 살아온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것이 평생 베풀며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잘해줘서 귀해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평생을 참으며 사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래야 했고 그것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삶입니다. 이제는 당당해지십시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만 남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잘해줘서 귀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편안하고 존엄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사랑방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